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거의 3주 전이네요. 3주 전에 했던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이어서 이제 민시프트 클러스터링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기 쉽고 또 결과도 어느 정도 잘 나오는 편이어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민시프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소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민시프트 클러스터링이고요. 이 클러스터링 얘기를 먼저 하자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데이터 포인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값들 있잖아요. 그래서 특성값을 이제 유사한 것들을 묶어가지고 군집 클러스터를 만들거든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 거죠. 예, 그리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기존에 있는 뭐 다른 뭐 분류 알고리즘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회귀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거랑 다른 게 이 데이터 포인트들은 어떤 군집에 속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지정된 라벨이 없다. 그래서 이제 비지도적 학습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이제 자세히 볼 민시프트 클러스터링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흔히 이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혹은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분해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커널을 쓴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측정해서 발생한 지점이 있잖아요. 발생점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범위 안에 들어오는 어떤 영역을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 발생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측정은 여기서 됐지만 뭐 오류에 의해서건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건 외부 요인에 의해서건은 여기 발생했을 수도 있고 여기 발생했을 수도 있고 여기 발생했을 수도 있고 여기 발생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 점에서 더 멀리 발생하기는 쉽지 않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능한 어떤 범위 내에서 오차를 가지고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오차 범위를 가지는 커널을 사용해서 해서 이 데이터가 실제로는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해주는 거죠. 우선은 이제 그냥 단순히 적당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커널만 고려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밖으로 나가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발생할 확률은 0%고 이 안에서만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플랫 커널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덴시티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측정한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건 이게 원래는 발생하는 범위가 이 정도 됐었고 이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도 발생하는 범위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요. 그럼 여기 교차점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게 요 지점에서 밀도가 제로고 그다음에 요 지점에서 올라왔다가 요 지점에서 이제 밀도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요 지점에서 떨어져서 다시 요 지점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밀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가장 밀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밀도라는 거는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가 교차될수록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티메이션, 커널 덴시티를 실제로 추정하겠다, 에스티메이션 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정하겠다는 거죠. 민시프트 클러스터링 과정을 이제 모드 시킹 비헤이비어라거나 혹은 힐 클라이밍 메소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처음 시작한 데이터 포인트에서 예를 들면 뭐 이런 데서 시작해서 이제 밀도가 높은 곳으로 자꾸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밑에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알아두려야 될 거는 이제 모드라는 거. 모드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밀도 분포의 꼭대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밀도가 높은 점, 밀도가 높은 꼭대기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꼭대기로 등반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집의 분류 기준은 정상에서 만나는 애들
데이터 포인트들이 열심히 등반을 해서 정상에서 만나는 애들, 그거를 하나의 군집으로 보겠다는 거죠. 문헌으로 살펴보는 민시프트 동작 과정. 이게 이제 직접 손으로 해보기에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한 문헌으로 대체하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원 저자의 논문에 나온 이제 설명이거든요. 맨 왼쪽이 원래 이제 11만 400개의 2차원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민시프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민시프트를 했더니 7개의 봉우리가 발견이 됐어요. 모드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이거를 3차원에 시각화하니까 이런 식의 이제 봉우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봉우리가 나오고,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여기 이제 직선이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는데, 직선의 시작점에서 데이터 포인트에서 이제 등반을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등반을 해서 왔더니 꼭대기에 도달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반을 했더니 꼭대기에 도달하였다라는 내용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에 이 알고리즘은 계속 밀도가 높은 곳으로 등반하는 형태로 알고리즘을 진행해 나가겠구나 하다가 밀도가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면 멈추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이제 강의 자료에서 제가 하나 뽑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고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몰려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몰려 있을 때 이제 그 발생점을 기준으로 제가 커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커널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몰려서 이제 발생할수록 그 커널이 겹치는 부분이 많겠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가장 몰려있는 부분에 밀도가 가장 높게 나온다 라는 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그림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지 대강 가늠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좀 더 포멀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알고리즘의 개요 얘기 드리면요. 이 이제 민시프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쓸 때 이제 처음에 시작이 n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n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모두 모드가 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드가 될 수 있는 후보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 모든 n개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출발해서 이제 등반 과정을 거치는 거죠. 등반 과정을 거쳐서 어딘가 머물게 되겠죠. 그래서 각 후보마다 다음을 반복한다라고 썼고요. 뭘 반복하냐면 이제 후보의 지금 현 위치를 기준으로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찾아요. 아까 커널이라고 했죠. 커널 안에 있는 범위, 밴드위스. 이게 밴드위스인 거죠. 레디어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반지름. 그래서 이제 밴드위스 안에 있는 이제 범위 안에 있는 다른 데이터 포인트들을 찾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 그래서 그 데이터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다시 중심을 재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재조정된 중심을 기준으로 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한 3주 전에 했었던 K-민즈랑은 좀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데이터가 발생하는 범위 혹은 발생하는 영역이 제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 내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다시 평균점을 계산해서 후보 모드를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프트인 거죠. 그래서 이게 민 시프트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후보 모드를 움직여도 더 이상 이동이 없거나 혹은 미동이 미약할 때 이를 이제 최종 모드로 결정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종 모드로 결정한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정상에 다다랐다. 그렇죠. 정상에 도달했다는 얘기고요. n개의 후보 모드마다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다 이제 정상에 도달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에 도달한 최종 모드들을 가지고 모드들 간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상에 이렇게 도달해서 두 개가 정상에 도달했는데 얘가 밴드위스 안에 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하나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군집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죠. 범위 안에서 인접하는 경우에 병합한다 라는 표현을 썼고요. 각 데이터 포인트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모든 이제 군집의 최종 모드들을 결정을 한 거고요. 각 데이터 포인트는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등반한 모드의 할당이 되게 되는 거죠. 등반을 하고 정상을 찾고 그 도달한 정상에 할당된다 라는 개념으로 이 알고리즘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동작 예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데이터셋은 저번에 K민즈 때 썼던 데이터셋이랑 똑같은 시총상위 49종목과 하위 한 종목을 일가격 변동을 t순위로 이제 2디멘전 변환한 결과고요. 이제 파라미터가 있어요. 민시프트에는 이제 파라미터가 하나 존재하는데 이제 밴드위스 범위인 거죠. 범위 안에 들어와야 이제 내가 길을 가는 여정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데이터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이제 모드를 찾는 과정, 이거를 시각화예요. 시각화. 이거 못하네요. 시각화. 반복하는 과정을 시각화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연한 색깔로 표현된 심볼들은 이제 모드예요. 모드. 그 다음에 화살표는 이제 민시프트가 이동한 등반 이동선, 어떻게 등반을 했는가를 이제 궤적을 나타낸 것이죠. 그 다음에 원형 회색 음영 지역은 뭐냐면 현재 민시프트 중인 후보 모드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영향력, 얘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표현한 거죠. 회색 음영 지역으로.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실제 예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초기에는 이제 다 개별적으로 각자가 다 후보 모드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 값은 전부 개별적인 데이터 포인트가 모두 군집의 후보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범위가 1.5일 때 동작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 봤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가장 밀도가 높은 꼭대기는 어딜까요? 가장 높은 꼭대기는 어딜까요? 보면은 아마 여기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여기 있는 데가 가장 포인트가 많이 몰려 있죠. 여기가 가장 봉우리가 높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조금 높은 밀도로 보이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여기 하이브, 카카오뱅크 여기도 밀도가 좀 높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아주 낮은 언덕 같은 부분도 보이죠.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 다음에 삼성물산, 삼성 SDS. 이런 애들은 되게 약간은 낮지만 어쨌든 언덕이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도가 높은 부분을 찾아서 모드를 찾아서 밀도가 높은, 다시 말해서 모드를 찾아서 모드에서 모이게 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는 형태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수행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결과가 상당히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범위 값을 좀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범위 값을 조정하면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결과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보다 이제 범위 값을 이제 2.0으로 바꾸면 아까보다는 좀 더 클러스터의 규모가 커진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불필요하게 규모가 좀 커진 것 같아요. 클러스터 규모가.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규모가 커졌죠. 여기도 무척 커졌죠. 이렇게 이제 하나만 조금만 더 밴드위스 늘려볼까요? 결과만 보면요. 약간 이제는 좀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이 팍 오죠. 이게 클러스터가 이게 너무 크게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잘하게 이렇게 형성이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민시프트 클러스터링의 단 하나의 파라미터이면서도 중요한 파라미터가 밴드위스고, 밴드위스를 잘 정하는 게 민시프트 클러스터링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핵심이다 라는 거를 이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의 강점과 약점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강점 얘기 드리면 데이터 밀도만 충분하다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러스터링을 할 때 우리가 미리 이 데이터의 분포는 뭐 원형이라든가 원형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든가 군집이, 혹은 뭐 타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형태를 정해놓고 클러스터링하는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형태를 벗어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 반달 모양으로 나온다. 그러면 얘는 타원형도 아니고 원형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민시프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가운데 점이 밀도만 높다면 이 가운데로 등반을 해서 이거를 클러스터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특성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데이터가 원형으로 분포한다, 혹은 데이터가 뭐 선형으로 분포한다,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특성이 서로 연관이 돼 있다든가 혹은 서로 독립적이라든가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만든 건데, 근데 이런 가정을 굳이 고려하지 않고도 분집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되죠.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에 상관없이 군집의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파라미터가 오직 하나라는 것도 상당히 장점이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밴드위스란 파라미터가 생각보다 우리가 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예시로 든 예제에서도 얘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군집으로 설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사람이 설정하기가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제 실질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밴드위스의 의미를. 그런데 이제 이거랑 반대로 이제 설명한 게 뭐냐면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이제 K 값을 생각해 볼게요. 이게 데이터가 100개일 때 K 값은 몇 개여야 될지, 데이터가 1000개일 때 K 값은 몇 개여야 될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K 값이랑 다르게 밴드위스는 우리가 사람이 추정하기가 쉽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밴드위스가 적절하다는 걸 추정하는 게 가능하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랜덤 초기화가 없거든요, 중간 과정에. 그래서 제가 저번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랑 다르게 다시 계산이라는 버튼이 없어요. 이게 되게 안정성에 대한 얘기죠. 알고리즘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 딱 한 번만 돌려봐도 어느 정도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점 얘기를 드리면, 밴드위스가 하나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정을 하는 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설정하는 건 쉽지만 정확하게 설정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풀려는 문제마다 이 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는 막 다 한 군데 몰려 있고 대부분 다 붙어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좀 멀리 떨어질 수도 있죠, 서로. 그렇기 때문에 풀려는 문제마다 정확하게 설정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 밴드위스만으로 전체 분포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특정 부분에서는 데이터 포인트가 일부분에서는 모여 있고 일부분에서는 막 산게 있어요. 그러면 몰려 있는 부분에서는 밴드위스가 작게, 이제 산게 있는 부분에서는 밴드위스가 크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일 밴드위스가 항상 전체 분포를 잘 설명하진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비수치형 데이터에 적용하기 어렵다 얘기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량이 데이터 포인트 수의 제곱으로 증가한다. 이거 이제 데이터 포인트 수의 제곱으로 증가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데이터 포인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산량이 제곱으로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큰 사이즈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원하는 시간 내에 계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알고리즘 적용하기 전에. 이제 알고리즘의 일반적인 활용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알고리즘을 민시프트 클러스터링으로 이제 소개를 했지만, 그렇지만 원래는 세그먼테이션 알고리즘으로 처음 시작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비전 분야에서 이제 태어난 알고리즘이고요. 민시프트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실제로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하게 활용하면 영상 안에 영역이나 물체의 경로를 추적하는 일종의 트래킹 알고리즘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D 이미지가 있으면 이거에 X좌표, Y좌표가 뭐 이렇게 있겠죠. 다음에 여기 하나에 이제 픽셀 값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RGB. 그러면은 이 한 점의 특성 값은 X, Y, R, G, B. 이렇게 5개의 디멘전으로 가진 데이터 포인트가 되고, 이제 이런 점들이 여기 이제 계속 많죠.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민시프트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위치가 인접해 있고 색깔이 비슷한 점들을 묶어가지고 일종의 하나의 세그먼트를 만들어준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마찬가지로 경로 추적도 이전 화면에서의 영역, 가능한 영역들, 그 다음에 다음 화면에서의 가능한 영역들을 모두 데이터 포인트로 나타내고 그 데이터 포인트들을 모아서 민시프트 클러스터링을 하면 비슷한 색상 분포를 가진 영역들이 계속 이제 묶여서 클러스터링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전 분야에서 주로 쓰이긴 하지만 데이터 사이즈가 충분히 커서 밀도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군집을 분석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충분히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개미투자공원에서 변동 연관 지도를 만들 때 이제 민시프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범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이에요. 굳이 K민즈 가지고 K 값을 막 바꿔가면서 열심히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민시프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밴드위스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 결과를 얻는 게 훨씬 결과의 안정성도 좋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랜덤리스도 없는 거죠. 임의의 결과가 나올 확률이 있잖아요. 항상 게임인지 알고리즘은. 그렇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좋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자료 얘기 드릴 건데요. 원저자 논문 있고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설명자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좀 설명드려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유명한 파이썬 모듈이죠. sklearn의
민시프트 클러스터링 모듈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모드를 찾는 과정, 모드 시킹 비헤이비어는 제대로 구현이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군집을 할당하는 방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알고리즘의 군집 할당 방식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 각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실제 등반을 해서 모드에 들어가면, 그럼 모드에서 모인 데이터 포인트들은 다 같은 군집에 속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네는 다 같은 문제이다. 근데 이게 아니고 지금 sklearn에서 구현하는 방식은 이제 모드들을 하나 만들면 모드를 결정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 할 때처럼 이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얘를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다 제대로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원치 않게 군집을 할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주의하고 사용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제가 삽질하고 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민시프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생각보다 쓰기 편하고 활용도도 많은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데이터 분석하실 때 꼭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